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론 31쪽에 1장이 경제론이고 2장이 또 시장론, 그리고 3장의 정책론, 4장의 투자론, 5장의 금융론, 개발관리론, 이렇게 영역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30문제 이상이 강론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게 초점이고, 특히 이 1장의 경제론은 수요 공급이론하고 경기변동이론,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서 한 5개, 경기변동에서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수요하고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를 잘 정리하면 이제 공급은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교재도 이제 수요를 먼저 정리해 놓고 뒷부분에 공급이 따라 나옵니다. 수요하고 공급을 비교해가면서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거기 31쪽에 일단 수요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그죠? 나중에 물론 공급도 나오겠지만 먼저 수요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수요의 개념 그러면 일단 세 가지가 바로 설정해야 되죠.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제한할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니까, 일정 기간이면 이거는 흐름에 의해서 유량, 물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플로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는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이지 절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니까, 구매력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 수요여야 한다는 거죠. 그지? 반드시 수요는 물건을 구입할 구입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매력인 이 구입 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입 능력인 구매력이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요는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여야 되지, 구입 의사만 있는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또 수요는 실제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 물건을 사고자 의도하고 있는 양, 사고자 의도하는 양이 수요량이지, 의도하는 양, 그러면 아직 의도만 하고 있으니까 사지 않았죠. 그지?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양, 사기 전이니까 사전적 개입니다. 이렇게 수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스쳐가야 돼요. 작년에도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양이다. 또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양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또 실제로 구매한 양도 아닙니다. 사고자 의도하는 양이고, 또 반드시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여야 되고, 그리고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스쳐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라는 관계. 즉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게 되고, 그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는 역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요. 그리고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니까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 가격이 P 수준일 때는 조금밖에 안 사고자 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 P1으로 하락할 때 더 많이 사고자 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 꼭지점을 연결하면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 된다. 수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기 때문에 일단 수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스쳐가야 되겠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는 관계다.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다. 여기까지 기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당연히 구분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정도는 구분하고 계시지 싶은데,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개밖에 없어. 변화 원인이. 그지? 유일하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해당재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재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고 해당재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해야 되고요. 또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해야 돼. 수요량이 변하는데, 다만 해당재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면 그건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가격이 아니고 소득이나 인구, 금리와 같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요량의 변화만 수요량이 변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자, 봐라. 요 해당재와 가격이 P 수준일 때는 수요량이 요 지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당재와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지?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지금 해당재와 가격이 P 수준일 때는 수요량이 요 지점에 있어요. 그지? 근데 P1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Q1으로 늘어나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죠.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이런 변화. 이게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고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도 지금 해당 지역 가격을 변할 때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그지? 근데 수요의 변화는 뭐야?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수요량의 변화죠. 그지?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지역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해당 지역 가격은 일정한데 뭐가 변하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이게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다. 그지? 근데 곡선이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뭐? 수요의 증가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가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수요의 변화도 봐라. 원래 수요 곡선이 D0인데 이 가격이 P 수준일 때 수요량이 요 지점에 있잖아. 그지? 근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량도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Q1으로 증가하니까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수요량이 Q2로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이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뭐지?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은 지금 변화하고 있죠.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요량의 변화도 되지 않고 수요의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제와의 뭐야 이거? 가격, 해당제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아니잖아. 지금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고 뭐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인구, 소득, 금리, 그리고 세금, 세율, 그리고 또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공포상의 규제라든가 또 해당제와 아닌 다른 제와, 이 다른 제와의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수요의 변화 아닙니까? 그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도 지금 수요량이 변하고 있죠. 또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죠. 만약에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곡선사에서 점도 이동하지 않고 곡선 자체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수요량이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곡선사에서 점도 이동하고 곡선 자체도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착각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지.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지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수요의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곡선이 원래 곡선이 오른쪽 윗방향을 향해서 이동했죠. 그리고 수요곡선이 어떻게 이동한다? 오른쪽 윗방향을 향해서 이동. 우상향 이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의 감소는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왼쪽 원래 곡선보다 왼쪽 아랫방향을 향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좌하향 이동한다. 곡선이 좌하향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우상향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구분하겠지? 조용하구나. 우째랑 하면 안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지금. 원래 곡선이 원래 수요곡선 D0가 오른쪽 윗방향을 향해서 이동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을 향해서 이동하니까 우상향. 원래 수요곡선이 왼쪽 아랫방향을 향해서 이동하니까 수요의 감소는 곡선이 좌측 아랫방향을 향하니까 좌하향 이동. 뭐가 어려운데? 그 뭐 좌하향 또 좌상향, 우하향, 우상향 나오니까 또 우왕좌왕 하고 앉았네.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정도는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뭐 모의고사 문제도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그제? 점수 다 적었나 빨리 그 어디 돌고 있노 좀 줘봐라. 유봉란 씨는 이게 이 점수 적으면 안 되죠. 내가 알죠. 3월보다 점수가 높아지지 낮아지는 게 어디 있노? 말이 되나 이게? 혜령 씨 3월 달에 몇 점 받았는지 알아요? 80점 받아놓고 65점 적으면 되나?
장서영 씨 10점 적지 마 이거는. 5월 달에 온 사람이 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워. 내가 지워줄게 이거는. 알았죠? 표근우 사장님이 3월 달에 60점 받았습니다. 내가 압니다. 50점이면 내가 귀신입니다. 저를 속 혜진 씨 1등 해놓고 지금 70점 확 찢어볼까 그냥 막. 다시 다 적어라. 새로 다 적어. 우리 다 알고 있대. 저를 속이려고 절대 내 답안지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근거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뭐 귀신인데 그지? 한시 저 뭐야 85점 받았나? 87.5점 받았나? 82.5가 87.5인가? 그리 받았잖아. 박하은 85점 받았네. 이거 다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점수 다 적혀 있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 흡수나 뭐 3,000원 내기라도 내기니까 일단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3월달에 70점 받았으면 2달 지났으니까 한 75점 정도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점수가 올라야지. 점수가 2달 지났는데 떨어지는 게 어디 있노?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업 중에 치는 거는 전국 모의고사하고 다르게 내가 수업할 때 진짜 그 수업 중에 강조한 포인트들만 문제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죠? 문제 수준 자체가 중국 모의고사 수준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쉽고 물론 3월 달에는 오픈북을 냈죠. 모의고사 칠 때 책 펴갖고 보라 했지만 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못 찾아가지고 못 봤잖아요. 근데 공모전에서 된 사람은 책 찾아서도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몇 점 더 나오고 했지만 그런 건 다 알지만은 그죠? 그래도 일단 한 번 받은 근거가 안 받은 데 있잖아. 근거가 지금. 그지?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지고 3,000원 내면 되지. 그 뭐고 참네. 야간반은 3만 원 내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식하러 갈 거야. 딱 가가지고 4명씩 앉아갖고 회식하면 되겠네. 주간은 이게 회식하기가 너무 하니까 그냥 3,000원 내기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파트로 대체합시다. 3,000원으로. 회식은 하지 말고. 알았죠? 아이스크림 회식합시다. 에? 월드콘. 빨리 자기 목표 좀 적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칠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쳐보고 또 그렇게 해야지, 그죠? 뭐 시험이 장난이 아닌데 일단 1시간을 할애하고 모의고사를 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고 유형을 익히라는 거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또 여기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는 좀 문제를 이렇게 오지선행 문제를 주면서도 그죠? 좀 문제 형태를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핵심 정리 노트 나간 것부터는 알겠지만 오역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옳은 것의 개수를 찾는 거라든가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지문을 찾는 거라든가 또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문제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 실제 시험이 그 실제 시험에 적응시키기 위한 이제 훈련으로 그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맞았어? 줘봐. 줘봐. 왜? 전부 동그라미네. 야, 하여튼 시험이가 잘해요. 뒤에 햇을 보고 한 건 아니지? 7개 다 맞으면 안 되잖아. 한 개는 틀려야지. 진지하게 한번 쳐봐요. 나중에 모여서. 자, 일단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야 되고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뭐 딱 한 개밖에 없어. 해당제와 가격. 유일하게 해당제와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요인.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곡선이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증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감소를 한다.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그죠? 해당제와 가격밖에 없고 그 외에는 모두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은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수요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소득도 이제 수요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이고 또 해당제가 아닌 다른 제와 이 관련제와 가격도 수요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있잖아. 그지? 먼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수요가 변하는 제와부터 구분 한번 해봐야지. 자, 물론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32쪽에 보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서 수요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인구, 소득, 그리고 또 뭐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 같은 다른 재화 가격이라든가 금리, 그리고 또 뭐 가격에 대한 예상, 이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그냥 가격 그러면 안 돼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이고 해당제와 가격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그게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요인은 가격에 대한 예상 그랬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용어가 꼭 붙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자가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이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소득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구분하셔야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소득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자가 정상제죠.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겠죠. 이 소득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해야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는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 소득하고 수요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가 아니고 뭐 소득이다 소득. 이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지 안돼.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면 정상제, 소득하고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기는 점. 그게 이제 중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제나 열등제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데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면 정상제고 반대 방향은 열등제. 이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의 변화를 이야기시키는 요인 중에 다른 재와 그러니까 관련재와 가격도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그지? 이 수요의 변화를 주는 관련재와 다른 재와의 연관재에 어떤 게 있느냐 말이야. 요게 이제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세 가지가 있죠. 대체재는 두 재화가 만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 한다. 그지? 만족도. 그 오른쪽에 33쪽에 박스 속에 정리가 되어 있죠. 대체재 보완재가. 두 재화의 효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효용이 비슷하다면 서로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그죠? 서로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대체재 그러면 대신 사용하는 두 재화. 대신 사용하는 두 재화를 대체재. 그럼 X하고 Y를 서로 대신 구매할 수 있어요. 그죠?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대신 쓸 수 있는 제한데 X제만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가격이 상승한 X를 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만족도가 똑같은 대신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제한인 Y를 더 많이 구매하니까 Y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 두 제화의 가격하고 수요가 무슨 방향으로?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 이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한 두 제화를 대체제라는 거고 보완제는 서로 보완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고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제한데 그러니까 X 사용할 때 Y도 한꺼번에 써야 되는 거죠. X제와 Y제, Y제와 X제 함께 사용해야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제한데 뭐 커피와 프림이라든가 커피와 프림처럼 커피와 설탕 항상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X제 사용하면 Y제도 써야 되고 Y제를 쓰면 X제도 써야 되는 거지.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한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X를 사지 않죠. 그러면서 함께 사용하는 Y제도 구매를 안 하겠죠. 그 Y제 수요가 역시 감소해가지고 두 재화의 가격과 수요가 서로 반대 방향. 이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이 동일 방향으로 변해야 뭐 대체제가 되는 거고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변할 때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해야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랬다요. 반드시 이 모의고사 때도 당연히 나올 거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데 모의고사에 안 나올 수가 없겠지. 그지? 당연히 오늘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풀어봐요. 독립제는 두 제화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지. 독립제다 그 말은 그지? 그러니까 X제하고 Y제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제화다 그 말은요.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X제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다른 제화인 Y제 수요는 전혀 변동이 없어. Y제 수요가 불변이다. 그렇다면 X제와 Y제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게 80% 정도 출제되고,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분하는 게 한 20% 나오는데요. 뭐, 대체제 보완제는 거의 그냥 매년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오늘 한꺼번에 다 내놨습니다.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하는 게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잘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답은 내가 못 알려준다.
그 다음에 33쪽에 거기 박스 아래 보면 3번에 대체 효과와 소도 효과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 자, 조금 전에 수요의 법칙이 뭐였어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수요 법칙이었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 가지고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지? 근데 이 수요 법칙을 성립시키는 근거 이 수요 법칙의 승리 근거가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수요 법칙의 승리 근거가 되니까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돼서는 안 되겠지. 이제 대체라는 말은 거지. 대신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요.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 이 대신 사용하는 게 대체인데 X제하고 Y제 두 제하가 있어요. 그런데 X제만 가격이 상승해 버리니까 X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X제는 굉장히 비싸 보여. 그리고 가격의 변화가 없는 Y제가 X제에 비해서 굉장히 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X제만 가격이 딱 상승해버리고 Y제는 가격이 변동이 없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한 X제는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 대신에 가격이 변화가 없는 Y제가 X제에 비해서 싼 느낌이 들지. 그래서 비싸 보이는 X제 대신에 싸 보이는 Y제를 더 많이 구매해요. 그래서 Y제 수가 Y제를 수요한단 말이야. X제 대신 Y제를 샀다. 이게 뭐야? 대체 아닙니까? 이것 대신 이걸 샀으니까, 그지? 그럼 가격이 상승한 X제는 사지 않았잖아요. 그럼 X제 수요량 어떻게 되고? 감소하겠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그지? 그래서 X제는 가격이 상승해서 비싸 보니까 사지 않고 다른 제인 Y제를 더 많이 구매했지. 고로 다른 제인 Y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 얘기는 이제 X제를 사지 않고 대신 Y제를 더 많이 구매했다는 뜻이니까 이것 대신 이걸 구매했단 말이야. 그지? 고로 이걸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그죠? 대신 구매한다. 그래서 어떤 제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제야 대신에 가격의 변화가 없는 다른 제화가 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가격이 변화가 없는 다른 제화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다른 제화를 지금 해당 제화가 X제고 다른 제화가 Y제잖아. 그지? 이 다른 제화의 수요량이 더 증가해서 X제 대신 Y제를 구매했다. 이걸 이제 대체 효과로 하는 거고요. 소득 효과는 어떤 제화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한 근에 10,000원 하다가 한 6,000원 정도로 가격이 하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명목 소득이 아니고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 그 말은 명목 소득이 증가했다 말은 급여가 늘어났다는 뜻인데 명목 소득이 아니고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 말은 느낌상으로 기분 확상 월급을 좀 더 받는 느낌이 든다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니까 급여가 좀 늘어난 소득이 좀 증가한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소고기를 한 근 더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제화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떤 제화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소비자의 소득 변화를 초래하여 수요량이 변한다. 그래서 이걸 소득 효과라는데 지금 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보면은 이 대체 효과에 따라서 그지 가격이 상승한 제화는 비싸 보니까 사지 않았죠. 고로 수요량이 감소를 해서 그지. 그리고 가격이 또 하락하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생겨서 수요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게 뭐죠? 그게 수요의 법칙이잖아.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거. 바로 이 수요 법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바로 대체 효과다. 또 소득 효과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두 가지를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 바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자체가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기해 놓고요. 자, 뒷페이지로 넘겨서 34쪽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유형. 그 수요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게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는 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들의 수요를 전부 합친 것이 시장 전체의 수요. 그러면 개별 소비자의 수요보다 이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전체의 수요가 수요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소비자가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100원, 가격이 100원 할 때 A가 20개를 사고자 했고 B가 30개를 사고자 했다. 그럼 소비자가 시장에 A, B 두 사람밖에 없다면 100원일 때 시장 전체에서는 50개를 사고자 한다는 거죠. A가 20개, B가 30개면 그지? 이 개별 수요의 수요량을 합친 게 시장 수요니까 시장 수요가 수요량이 개별 수요보다는 수요량이 더 커지겠죠. 수요량이 커질수록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될까?
완만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이 훨씬 완만한 형태가 되죠. 곡선이 완만할 때를 탄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그걸 한 개 기억해 둔다. 그다음에 실질적 수요하고 잠재적 수요는 이 실질적 수요가 바로 이거예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 유효 수요를 말 그대로 실질적 수요라고. 구입 의사는 있으나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 그게 바로 잠재 수요죠. 그러니까 근데 잠재 수요는 지금 현재는 구입 능력이 없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뭐 소득이 상승한다거나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그럼 구입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재 수요는 지금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없죠. 근데 조건이 성숙되면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수요라 그랬지. 그게 이제 뭐냐? 현재는 구입 능력이 없지만 그지? 나중에 구입 능력을 갖추면 유효 수요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수요가 잠재 수요죠. 그지? 근데 지금 현재는 구입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수요는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도 수요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적 수요 요 두 개 이제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다. 본원적 수요를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요.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파생적 수요 이 파생적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도 합니다.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는 최종 소비재를 수요하는 거야. 최종 소비재.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생산해내는 물건, 이 생산물인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 그걸 직접 수요라고요. 생산물인 소비재를 수요하는 게 아니고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것.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간접 수요 또는 파생 수요라고 하는데 토지는 생산물은 될 수가 없죠. 그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정수요라는 특성 때문에 생산 자체는 불가능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물은 아니고 다만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토지를 지도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지도하는 거지 생산물을 지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는 파생 수요, 간접 수요가 되고 토지는 이제 뭔가를 파생시켜낸다 이 말이야. 토지를 위해서 주택도 지어내고 농작물도 경쟁해내고 건물도 건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여러 가지를 파생시키다는 생산 요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수요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파생 수요가 되고 이제 주택은 인간이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해내는 물건이고 그죠? 생산물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하는 최종 소비재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가 됩니다. 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파생 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직접 수요, 본원적 수요다. 요 정도 구분하면 되지. 그 이상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가 수요, 차가 수요 그 아래부터는 읽어보시면 되고 아무 시험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큰 5번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하는 것도 그죠?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면 돼. 자, 부동산은 이제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 자금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가 되죠. 그리고 또 처분 시에도 즉각 처분이 안 돼, 그지? 그리고 수요는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공급자이죠, 그죠?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준다. 그럼 임대하는 사람이 공급자죠. 그 우리 집에 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수요자죠. 근데 내가 그 세입자에게 내 주택을 팔고, 그죠? 다시 그 집을 세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뀐 거지. 또 수요자가 공급자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구분하기가 불분명하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특성이 있고 또 부동산은 그 구입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많죠.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3대 측면을 다 고려해 봐야 돼.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구매 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도 많고 또 구매 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부동산은 뭐 해야 되노? 등기라는 특수한 요건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를 해야 이게 내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이 꼭 수반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도 유행에 따라서 차별성을 보이는데 그죠? 자,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사고자 하겠죠. 근데 자금력이 없는 사람은 세를 들어가고자 하겠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수요가 자가수요, 자가수요에 비해서 신규주택을 사고자 해. 신규주택 수요가 되고요.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차가 수요. 나머지 왜 세를 들어가야 되니까 차가 수요가 되고 또 구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지? 중고주택을 세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대한 수요는 신규주택 수요이면서 자가 수요가 대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는 차가 수요이면서 중고주택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 수요도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내용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6번에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 발생 요인은 뭘 뜻하죠? 발생 요인이란 말이 무슨 말? 증가 요인이란 뜻이고 제약 요인, 억제 요인은 감소 요인 이 말이야.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지? 수요의 발생 요인 이꼬로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억제 요인 이꼬로 수요의 감소 요인. 그렇게 수요의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이렇게 나오지. 뭐 시업이 수요의 발생 요인, 억제 요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수요의 증가 요인만 정리를 하면 수요의 감소 요인은 반대니까 해결이 되겠지.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상당히 많겠죠. 수요의 증가 요인은. 그지? 일반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도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하고 물건을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인구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또 소득이 증가해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반드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지? 좀 전에 우리가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자가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해 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소득만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반드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틀려요. 열등제인 경우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거는 정상제인 경우입니다.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열등제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 감소까지를 다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제인 경우에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야 되고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구수의 변화가 온다. 가구수의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가족제도의 변화, 가구수의 변화. 이것도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됐단 말이야. 그럼 분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택이 그만큼 더 필요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요. 또 결혼율이나 이혼율이 또 증가해도 역시 분가를 해야 됩니다. 그지? 결혼율이나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도 이 가구 분리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금융 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전부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금융 조건이 개선되는 거 예를 들면 금리가 하락한다. 그지? 이자율이 하락한다. 당연히 자금 차입이 쉬워지니까 활발하게 돈 빌려서 부동산 구매하고자 하겠죠. 금리의 하락이라든가 또 뭐 대부비율을 증가시켜 준다. 대출을 종료보다 더 많이 해준다거나 또 DTI 비율이 증가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증가시켜 주면은 융자 금액이 커지는 만큼 부동산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구입 능력이 확대가 되니까 그지? 그리고 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 2년 3년 만에 단기에 돈 갚을 걸 10년 20년에 나누어 갚아라 그러면 한 번에 상환하는 부담 자체가 줄어드니까 활발하게 자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금융 조건들이 다 개선되는 거지. 금융 조건이 완화가 되고 개선되는 것은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세율을 인하시켜준다. 세금 적게 내게 하면 당연히 활발하게 부동산 사모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공포성의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이것도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 있는 길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는 거, 기호, 선호도. 이 선호도의 변화도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뭐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그지 이제는 뭐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볼까 하고 선호도가 변하는 것도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뭐가 있죠? 대체 투자 시장이 예금, 금리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예금 시장, 채권 시장 이런 게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시장이죠. 그지? 근데 그 대체 시장이 불황이라면 주식 투자 안 하고 부동산 구입하러 오는 거야. 대체 시장이 불황이다.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 금리가 낮다. 저금리.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 불황이라서 배당이 적다. 저배당. 요 말이 이제 대체 시장이 불황이다 이 말하고 같아요. 고금리나 고배당이면 대체 시장이 호황이라는 뜻이니까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 부동산 팔아서 주식 투자 하러 가겠죠. 그지? 근데 지금 뭐 금리 자체가 낮고 또 주식시장도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럴 때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러 온 경우가 많죠. 이 대체 시장은 호황이 아니고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른 말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있다. 활발하게 사모으려고 하잖아. 그죠? 이것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주의식이 이용의식에서 소유의식으로 변할 때 주의식이 변해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인데 이건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반드시 소유의식으로 변해야 내 집을 사겠다는 뜻이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소유에서 이용의식으로 변하면 내 집을 처분하고 남은 집에 세를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내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수요의 감소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용에서 소유의식으로 변할 때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인데 좀 전에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죠? 동일 방향으로 변해야 대체제지. 그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려면 그지?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대체제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 상승해야 되겠지. 그래야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 되면서 대체제가 되겠죠. 대체제 가격은 상승할 때 당연히 해당제와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제한이니까 보완제는 가격이 하락을 내야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 되겠죠. 대체제 가격은 상승할 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가장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치는 게 이 대체와 보완제 가격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이 예상할 때 수요가 증가하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지금 안 사죠. 10,000원 하는 게 나중에 6,000원 가격이 내릴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 할 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럼 지금은 구매하지 않고 10,000원으로 내린 뒤에 사고자 하니까 지금 구매하지 않는 거 한다는 게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반대가 되면 당연히 수요의 감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시장은 불황해야 돼. 호황이 아니고. 그래야 부동산 수가 증가요인이 되겠죠. 그죠? 수요 증가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대체자와 보완제 가격에 대해서 꼭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수요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했어요. 그다음에 7번부터는 이제 탄력성인데 이 탄력성은 공급을 나중에 다 정리한 뒤에 탄력성을 별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38페이지로 갑시다. 38페이지 가서 수요 공급 이론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탄력성 정리하고 균형점 이동 정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순서대로. 자, 38페이지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요를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공급도 나오겠죠. 그럼 공급하고 수요는 항상 비교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좀 전에 수요가 일정 기간 동안 구입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제한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래서 유랑 개념이고 유효 수요고 사전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공급도 똑같단 말이야. 공급도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판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그럼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면 공급할 의사, 팔 의사만 있어서는 물건을 팔 수가 없죠. 실제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니까 공급도 판매 의사와 공급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유효 공급이어야 되는 거고요. 또 공급도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도 유랑 개념,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지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랑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수요랑 공급은 모두 유랑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급도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라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니까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팔고자 의도하는 양이니까 공급도 사전적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랑 공급은 모두 똑같습니다. 유랑 개념, 유효 수요, 사전적 개념. 공급도 유랑 개념, 유효 공급, 사전적 개념이고요.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량이 무슨 관계? 반비라는 관계. 이 가격하고 수요량이 반비라는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공급은 수요는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해서 소비자들이 값이 쌀 때 더 많이 구매하고 사거든요. 자, 이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수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목적이 뭘까요? 물건을 구매하는 목적이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가 수요의 목적입니다. 근데 공급은 정반대죠. 그죠? 공급은 공급자들이 왜 물건을 팔려고 할까요? 그거는 남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 수요는 이제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만족감이 극대화되려면 값이 쌀 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했잖아. 그지? 그래서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했죠. 근데 공급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죠. 공급부칙이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이 팔고자 해요. 그래서 공급량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윤이 없으니까 적게 팔고자 해서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정의 관계에 있는 것을 공급법칙이라고요. 이 공급법칙에 따라서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하는 곡선이 공급곡선이죠. 그죠? 가격이 P 수준일 때는 공급자들이 조금밖에 안 팔고자 해요. 공급량이 Q 수준에 있었죠. 근데 가격이 P1 정도로 상승해버리면 더 많이 팔고자 해. 그래서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 꼭지점을 연결한 것이 공급곡선인데, 자, 공급곡선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했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오른쪽 윗방향을 향하는 형태의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되는 거지. 아까 수요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했어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었죠. 수요 곡선은. 근데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니까 곡선이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된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공급량의 변화가 같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같아요. 양자가 있으면 공급에서도 똑같이 공급량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고 양자가 빠지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같은 겁니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오직 해당 재와 가격이 변할 때 공급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 이 말이겠죠. 이렇게 해당 재와의 가격이 변할 때 공급곡선 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해. 이런 변화가 바로 공급의 양의 변화죠.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해당 재와 가격이 아닌 해당 재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그지?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공급곡선 자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거나, 그지? 또는 뭐 생산비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해가지고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생산비가 상승해버리면 또 공급량이 감소해가지고 공급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당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은 일정한데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기술 수준 또는 생산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이 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말한다.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뭐가 이동? 점이.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구분하죠? 그리고 공급 양의 변화를 가져온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뭐? 해당재와 가격밖에 없는 거야. 공급 양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그 외에 나머지 요인은 전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문제야, 그지? 어떤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올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나왔다. 그럼 공급 양의 변화 요인은 뭐밖에 안 들어갈까? 단독주택 가격이에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나 하락하는 거. 그것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공급의 변화 요인에 들어가겠죠. 그 공급 양의 변화를 가지고 는 딱 한 개밖에 없다고. 해당지역과 가격. 해당지역과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지역의 대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올바르게 묶은 것은 그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돼지고기 가격 그거밖에 없어. 유일하게 해당 지역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고 그 외에는 전부 수요의 변화 아니면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그럼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도 무수히 많이 있었죠.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은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이잖아, 그지? 그럼 공급의 변화 요인도 무수히 많겠죠. 공급의 변화 요인,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닌 다른 것은 전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아니야. 거기 38쪽에 한번 봐봐. 공급 변화 요인에 뭐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 비용입니다. 이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생산 비용 또는 생산 요소 가격 같은 말인데 뭐 예를 들면 건축비라든가 근로자의 인건비, 임금이라든가 또는 자재 비용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 생산 비용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을 하는 거야.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노동비, 그죠? 이런 걸 통틀어 생산 요소 가격 또는 생산비를 하는 거고요. 그 생산 비용이나 기술 수준, 금리, 또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도 물론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급의 변화 요인도 무수히 많은데
그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서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도 있고 감소시킨 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지? 그죠? 교재에 지금 그 공급의 증가 요인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수요의 증가 요인을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의 증가 요인 나오면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도 당연히 뭐가 있는가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 일반적으로 공급자들은 생산비가 하락을 해야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 생산 비용은 하락해야 되는데 이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비가 같은 말을 그랬죠.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걸 통틀어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 또는 생산비라 합니다. 생산 비용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은 어떻게 돼야 향상돼야 됩니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공급이 증가율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공급자들도 금융 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전부 다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죠? 금리가 하락한다. 당연히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공급자들도 활발하게 자금 차입해가지고 아파트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겠지, 그지? 금리가 하락하거나 또 대출 많이 해주고 대부비를 증가시켜 준다거나 또 상환기간 연장해 준다. 이건 전부 다 공급자에게도 금융권이 완화된 거니까 당연히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공급자들에게도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시켜 준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죠. 활발하게 부동산 생산 공급합니다. 또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보다 더 부유해지면 훨씬 더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자도 규제가 완화하면 당연히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근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락하기 전에 지금 다 팔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부 팔아치우려고 하니까 공급이 당연히 증가한 요인이 되겠죠. 수요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지? 수요는 효용 극대화가 목적이라서 가격 상승에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니까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더 많이 팔고 이래서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 되고요. 또 시장에 매도자 수가 늘어난다. 매도자가 많아질수록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거지. 그지? 공급이 당연히 증가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도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지만 이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은 공급 측면에서는 기획을 안 하는 게 좋다. 수요 측면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수요 측면에서만 꼭 기억을 하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은 반대가 됩니다. 정반대가.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려면 대체재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고 보완재 가격은 상승해야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건 모르는 게 더 좋아요.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만 대체재 보완재 가격을 구분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급에서는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 같은 거는 잊어버려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비교해서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수요의 증가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오직 이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 수요에만. 그러니까 공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요만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한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 증가한다 그랬죠. 기호가 변해도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공급에 뭐 기호라든가 인구나 소득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소득이나 인구나 소비자의 기호, 이 선호도는 오직 수요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에만 영향을 주고 공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 이거는 유일하게 이런 수요에만 영향을 주지 아무리 인구가 증가해도 공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소득이 증가해도 공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수요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단 말이야. 요 세 가지는 오직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수요적 고유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 공급에만 영향을 주고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급적 고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산 비용, 이 생산 요소 가격, 생산 비용하고 기술 수준. 이 두 가지는 오직 공급에 영향을 주지 수요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만 증가하는 거지 수요는 불변입니다. 불변. 또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수요는 전혀 영향이 없이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생산 비용이나 기술 수준은 오직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적 고유 요인입니다. 그리고 인구나 소득, 기호는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수요적 고유 요인이야. 그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좀 전에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했죠. 또 금리가 하락하면 공급도 증가하죠. 세율 인하되면 수요 증가했지. 또 세율 인하될수록 공급도 증가하죠.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증가하죠. 또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도 증가하죠. 자, 이것들은 전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공통요인.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 금리, 그 다음에 세금, 세율이라든가 공포상의 규제, 이 세 가지는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세율 인하될수록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또 규제가 완화될수록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요인이야. 그럼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어려우냐? 봐라. 금리,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공급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지? 답을 찾을 때 앞에 이제 금리가 어떤 금리인가를 봐야 돼. 만약에 주택 건설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건설 금리는 공급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제공하는 금리 아닙니까? 그는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제공하는 금리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라도 건설 금리인지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따라서 이게 수요적 요인이 되는지 공급적 요인이 되는지 구분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공급적인 규제가 완화된다는 게 뭘까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야.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증가는 공급적인 규제를 완화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을 해제해 주고 조정 지역을 해제해 준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풀어준다. 그것들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훨씬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는 소비자에게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수요적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공급 쪽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통 요인은 이게 앞에 들어가는 용어가 그지?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지 주택 건설 금리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 수요적 요인이 되는지 공급적 요인이 되는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1. 인구의 변화, 수요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그죠? 기호의 변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그죠? 대체자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자나 본자 가격도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그지? 다른 재화 가격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생산비의 상승, 그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닙니까? 그럼 그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지. 그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당연히 이걸 답을 찍어야 되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요.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고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또 수요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가. 여기까지를 다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거기 39쪽에 큰 산문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유형 X하고 이런 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에 토지 공급하고 단기 장기 공급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 자, 이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어떤 특성으로? 부정성. 우리 지난주에 이건 한 거고, 그지? 그러나 다만 토지도 경제적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그건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부정성 때문에 항상 토지는 한 번 공급이 되면 더 이상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언제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인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지?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 곡선은 완만하게 우상하는 탄력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기와 장기 공급으로 가서 그죠? 우리 부동산에서 단기의 개념, 단기란 신축 공급이 신규 공급, 이 신축 공급인 신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가 단기고 신축 공급, 이 신규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를 장기라고 한다 이 말이야. 가능한 시점부터를.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신축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건 단기라 단기. 1년 만에 신축 공급이 가능해지면 1년 이후부터는 장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길고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단기가요.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를 장기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부동산 학에서 장단기의 관점을 경제학 관점에서 이게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대요. 단기 그러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이라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가격도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그러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공급량의 변화가 안 생기죠. 그럼 가격에도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신축 공급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장단기의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신축 공급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건 무슨 요인이죠?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생산비가 상승했다 뜻이니까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 아니냐, 그지?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하겠죠? 아니 상승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공급이 변할 때는 양만 같은 방향이고 가격은 반대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단계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신축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공급이 불가능하면 가격도 불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신축 공급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임대료가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단기에는 어떻다? 불변, 공급량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가격도 불변이라 단기는 불변. 다만 장기는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단기적 관점에서의 가격의 변화를 묻는다. 그러면 단기는 언제나 가격이 불변이다 그래야 돼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장단기에서 임대료의 변화를 물을 때는 공급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기간이 단기 아닙니까? 그지? 그럼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면은 뭐 기술이 향상되든 자재 가격이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면 가격도 불변이 되겠죠. 당연히 임대료가 언제나 불변이고 장기적으로만 이렇게 가격의 변화가 온다.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장단기가 길고 짧은 기간이 아니고 신축 공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지고 장단기의 개념을 구분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까지를 정리했거든. 여기까지가요.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41쪽에 가면은 균형점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균형점의 이동 이거 정리한 후에 다시 앞으로 가지고 탄력성을 정리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야지 요 기본 이론까지 정리하고 좀 칠판 좀 지우고 쉬었다가 균형점의 이동 정리한 후에 탄력성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